자, 운동 치료는 일단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에서 혼자서 독립적으로 스스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운동과 운동 치료는 약간은 다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신체적 손상과 기능 상실에 대해서 보다 전문화된 그냥 운동하세요가 아니라 계획적으로 전문화된 치료를 하는 것, 운동을 하는 것을 우리는 운동 치료라고 하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신체 기능과 기능이, 신체 증상과 기능이 좋아지게끔 만드는 것. 그리고 신체 적성, 피트니스라고 하는데, 피트니스의 뜻은 이런저런 모든 것들이 다 좋은 상태를 피트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굳이 한글로 바꾸면 신체 적성이라고 하는데, 근력, 뭐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또는 기능 다 좋은 거를 피트니스라고 합니다. 운동 치료를 통해서 피트니스 레벨을 올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운동 치료는 우리가 임상에 와서 하는 모든 치료의 목적과 핵심 가치가 똑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임상에서 치료하는 이유는 환자의 기능과 건강을 좋아지게 만들고 활동과 참여를 증진시키는 것인데,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운동치료의 핵심 가치이고 목적이란 뜻이겠죠. 운동치료의 정의입니다. 일단 정의는 체계적이고 계획된 수행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병원에 이렇게 몸이 안 좋아서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러 가면 의사 주치의들이 얘기를 하죠. 뭐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지 말고 운동하라라고 하는데, 그냥 운동해라라고 하면 그게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죠. 보다 체계적으로 해서 계획적으로 운동이 필요하면 어떤 식의 운동을 몇 분, 몇 회, 얼마나 동안 다 꼼꼼하게 자세하게 그거를 얘기를 해줘서 시행하는 것이 바로 운동 치료입니다. 운동 치료. 결국 운동 치료는 움직임을 좋게 만들고 자세, 활동을 좋게 만드는 건데,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움직이는 거는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운동은 누가 하는 겁니까? 치료사들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분 본인 직접 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운동을 직접 하다 보면 치유력, 힐링 파워, 자, 병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손상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거, 기능을 좋게 만드는 것 등등등. 그래서 운동 치료의 목적 중에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웰빙을 좋게 만드는 겁니다. 웰빙 그러면 다 좋은 거를 웰빙, 건강이라고 하는데, 신체적으로, 기능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다 좋은 상태를 웰빙이라고 합니다. 삶의 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자,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개념 중에 하나는 환자 개념이 있고 고객 개념이 있어요. 우리는 병원에 오는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전부 다 환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최근에는 병원에서 환자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고객 개념으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환자는 말 그대로 아픈 사람이에요. 내가 몸이 좋지 않고 아프기 때문에 의료진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의료진들로부터 많은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고, 의료진들의 역할이 굉장히 나한테 중요하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환자 그러면 굉장히 약자를 얘기합니다. 약한 사람이에요. 약자. 그렇지만 최근에는 고객 개념이 크게 강조가 되고 있는데, 고객은 말 그대로 특별한 의학적인 진단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고객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몸이 안 좋을 것 같은데 병원에서 진단받은 게 없어요. 그럼 고객인 거죠. 고객이라고 하면 환자랑 다르게 환자는 병원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데, 고객은 강자입니다. 강자. 가불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최근의 트렌드는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환자분들이 오시는 분들이 치료에 대한 경험도 많고 치료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나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새는 인터넷만 딱 쳐도 질병에 대한 치료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다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정보가 오히려 이제 치료사들보다도 더 많은 정보들을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는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만큼 니즈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아요.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모든 환자분들이 신체적인 수준이 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운동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개별화시켜야 됩니다. 각각의 수준에 맞는 방법을 고안하고 방법을 처방하고 그 방법대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각에 맞는 대로 해야 되는 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겠다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지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운동 치료를 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해부학, 이거는 뭐 전체적인 해부학뿐만 아니라 기능 해부학도 있는 거고요. 또는 뭐 신경 해부학도 있는 거고, 또 일반 해부학 등등 굉장히 해부학적인 기초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자, 기본 해부학 그러면 신체 구조에 대한 거를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생리학 그러면 해부학을 바탕으로 해야 되는 거고, 각각의 기능과 활동 기전에 대한 거를 공부하는 게 생리학입니다. 그래서 생리학적인 기전을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이런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인체 운동학에 대한 거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인체 운동학에서는 우리 몸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개념으로, 어떤 원리로 움직여지는지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체 운동학적인 정보가 굉장히 운동 치료에서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병리학은 몸의 병리적인 기전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해부학이랑 생리학적인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병리학을 공부해야 되는데, 몸이 병들게 되면 어떤 식의 원리가 발생되는지를 공부하는 게 병리학이고, 행동 서비스는 우리 몸의 전체적인 움직임과 행동, 활동에 대한 거를 다루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운동 치료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본적인 지식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또 임상 현장에서 운동 치료를 잘 개발하고 운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운동 치료의 최종 목표는, 자, 특별한 증상이라고 하는 거는 뭐 통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ROM 제한이 될 수 있는 거고, 근육이 뭐 심하게 뭉친 거라든가 아니면 관절이 굳어 있는 것 등등 그런 특별한 증상이 없는 상태로 해서 최적의 움직임, 최적의 활동, 최적의 기능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성취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활동을 적용할 수 있는 거고, 또는 복잡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보면 간단한 활동들도 있고 굉장히 협응 능력이 필요로 하는 복잡한 활동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동작들이 다 그런 것들인데, 그런 상태에서 최적의 움직임을 이루게 되는 것을 운동치료의 최종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치료를 적용할 때 항상 운동 학습 과정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운동 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환자분들은 잘 안 되는 동작들 연습을 통해서 잘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치료사들의 역할이잖아요. 그런 치료사의 역할을 기반하기 위해서 운동 학습 그 원리와 과정을 적용해야 되는데, 운동 학습이라고 하는 것들은 최초 단계에서는 잘할 수가 없지요. 안 해본 거를 누구든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맨날 실수하기도 하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걷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까? 적어도 12개월, 13개월 동안에 서고 넘어지고 걷다 넘어지고 떨어지고 뭐 종종 다치기도 하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죠. 그리고 비로소 12개월쯤 되니까 빠른 그 아동들은 뭐 아기들은 10개월 만에 걷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12에서 13개월 만에 걷게 되는데, 그만큼 시행착오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학습 과정의 최초는 그게 시행착오를 겪는 기간이고, 반복된 연습을 하면서 오류가 적어지는 거지요. 그리고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마지막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도 그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 거. 지금 여러분들이 걸을 때 고민하고 걷지 않잖아요.
걸으면서 무릎을 펴야지, 발목을 당겨 와야지. 이런 생각을 안 하면서 그냥 바로바로 걷잖아요. 그렇게 하는 과정이 운동 학습 과정이에요.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컴퓨터 자판을 배울 때 처음에는 독수리 타법으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눌렀잖아요. 자판을. 컴퓨터 자판을 눌렀죠. 하나씩 누름에도 불구하고 다른 버튼을 누른 경우도 많았죠. 그게 시행착오라고 하는 경우. 자꾸 연습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제는 자판을 보지 않고 판을 외워가면서 손가락을 막 움직이고 말하면서 다 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운동 학습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사들은 적절하게 교육자 역할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 운동 학습 과정을 잘 이끌어가는 교육자. 자, 내가 움직이고 운동하고 내가 배우는 거는 환자분께서 직접 스스로 배우는 거고, 치료사는 올바르고 안전하게 활동하고 배울 수 있도록 그 장을 만들어주고 이끌어가는 교육자로서 역할이 더 큰 거라고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운동치료도 마찬가지예요. 운동은 직접 환자분들께서 해야 되는 거고, 그거를 잘 할 수 있도록 치료사는 옆에서 거들어주고 교육해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치료를 교육할 때 그 운동을 내가 직접 할 수 있어야 돼요. 치료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치료사가 못하는 거는 시킬 수가 없습니다. 직접 시범도 보일 수 있어야 되고, 그거를 운동 지도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거 치료사의 역할과 치료사의 기능에 대한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몸은 무조건 활동할 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오래 달리기를 하게 되면 심장이 콩닥콩닥 뛰잖아요. 심장에 스트레스가 온 거예요. 자, 신체 기능에 스트레스가 이렇게 많이 오게 되면 신체 기능을 수행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거를 반복적으로 스트레스가 계속 주어지면 신체 기능은 그 힘든 과정을 이겨내기 위해서 반응을 하고 계속 적응, 발달을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막 하게 되면 심장이 콩닥콩닥 뛰고 스트레스가 많이 오죠. 그 달리는 거에 대한 반응으로 심장이 막 빨리 뛰는 거죠. 우리 몸에서 심장이 계속 빨리 뛰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반복적으로 달리기를 하게 되면 나중에는 처음처럼 심장이 그렇게 빨리 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심장이 더 적응이 되면서 느리게 뛰게 되는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게 심장이 좋은 쪽으로 발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마라톤 선수들은 정상적인 우리들보다도 심장이 더 느리게 뜁니다. 그런데도 충분히 기능을 하는 거죠. 심장이 일을 많이 하지 않아도 똑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운동치료의 과정과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근력 운동을 예를 들어 볼게요. 근력 운동, 아령 한 번 들기도 어려워요. 한 번 두고 나니까 힘이 막 빠지기도 하고 피로감이 극심하게 오면서 팔이 퉁퉁 붓기도 합니다. 예, 그 아령에 대한 무게에 대한 스트레스가 그런 식의 반응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계속 아령을 계속 들다 보면 근육이 발달을 하게 되죠. 그런 식의 반응이 사실은 몸에 괴로운 거기 때문에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근육을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근육이 사이즈가 커지고 힘이 세지는 거지요. 자, 그래서 모든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제 신체 기능은 반응하고 적응하면서 발달하는 거거든요. 그럼 치료사의 역할은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요? 근육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주면 근육이 파열이 되죠. 스트레스를 너무 안 줘요. 운동을 아예 안 해. 그러면 근육은 아트로피, 위축이 오죠, 위축.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돼요. 자, 치료사로서 운동 치료를 할 때 치료사의 역할은 이 스트레스를 적절한 강도로 주는 게 그 역할입니다. 신체가 무리가 안 가게 잘 반응하고, 잘 적응하고 발달할 수 있게 적절한 강도를 주는 게 치료사의 역할입니다. 즉, 과도한 스트레스, 너무 적은 스트레스는 조직을 손상시키고 위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스트레스가 필요한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이제 그 용어의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균형 그러면 밸런스 그러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스타틱 정적인 밸런스가 있고 다이나믹
동적인 밸런스가 있는 거예요. 정적인 밸런스는 뭐 특별한 움직임 없이도 그냥 잘 유지하고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거를 정적인 스타틱 밸런스라고 하고, 다이나믹, 이 동적인 밸런스는 자, 가만히 서 있는데 우리가 누가 툭 쳤어요. 몸이 이게 기우뚱하죠? 그럼 넘어질 것 같으니까 발을 한 발자국 딱 올려갖고 옮겨갖고 균형을 잡지요. 이거를 우리는 동적인 균형에서 평형 또는 이퀄리브리엄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적이든 동적이든 이제 밸런스를 잘 잡을 수 있어야지만 자세 조절이 되고 다른 기능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균형의 정의는 바닥면, 베이스 오브 서포트, BOS 안에서 신체의 질량 중심, COG 또는 COM, 중력은 그 위치별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질량으로 COM으로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COG든 COM이든 바닥면에서 잘 유지가 되는 것을 우리는 균형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닥면이 넓을수록 균형 감각은 더 유지하기가 쉬워지는 거고, 질량 중심이 높은 게 아니라 낮을수록 더 균형 잡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심호흡 적성, 카디오 풀모나리 피트니스, 아까 피트니스는 좋은 거를 얘기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심폐기능, 심장 기능과 호흡 기능이 얼만큼 좋은지. 자, 심장 기능과 호흡 기능은 같이 갑니다. 심장 기능이 좋으면 호흡 기능도 좋게 유지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심장 기능이 나빠지면 호흡 기능도 나빠지게 됩니다. 또 그 반대로 또 호흡 기능이 나빠져도 심장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호흡을 통해서 산소가 딱 들어왔을 때 그거를 실제 각 조직으로 혈액을 통해서 보내서 에너지로 활용하는 거, 이게 카디오 풀모나리 피트니스라고 합니다. 협응 그러면 코디네이션 그러면 우리가 움직일 때 타이밍, 그리고 절차, 수축 절차, 그리고 강도 조절, 이런 것들을 우리는 코디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거운 아령을 잡을 때랑 계란을 잡을 때랑 다른 힘과 다른 타임으로 잡지요. 또 우리 걸을 때 발을 앞으로 뻗을 때 힙 조인트, 엉덩 관절을 플렉션 시키고 그 다음에는 무릎 관절을 익스텐션 펌시키고 발목을 당겨오고, 이게 타이밍별로 차례대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의 움직임을 잘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능력을 코디네이션이라고 합니다. 협응이라고 하고, 유연성 그러면 잘 움직이는 거를 유연성이라고 합니다. ROM이 넓은 거를 유연성이라고 하고, 그럼 모빌리티, 운동성, 그리고 안정성, 스타빌리티. 사실은 운동성이랑 안정성은 약간 상반되는 개념이에요. 이게 높으면 안정성은 떨어집니다. 반대로 안정성이 높으면 또 운동성은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관절이 굳었어요. 관절이 굳게 되면 ROM이 줄면서 운동성은 떨어지겠지만 안정성은 그만큼 높아지는 겁니다. 또 반대로 운동성이 너무 높으면 안정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탈구가 됐어요. 관절이 빠져 있어요. 덜렁덜렁 돼요. 너무 다 잘 움직여지는 거지요. 그러면 안정성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안정성과 운동성이 다 유지되는 게 중요한 거지요. 예를 들어서 어깨 관절, 숄더 조인트는 운동성이 더 훨씬 더 큰 관절이고요. 안정성이 좀 작은 관절입니다. 그래서 어깨는 잘 움직여지는 거고, 상대적으로 관절 형태가 똑같지만 힙 조인트, 엉덩 관절은 상대적으로 어깨보다는 안정성이 더 큽니다. 관절도 단단하게 붙어 있고 근육도 커지고 또 소켓, 관절이 깊게 파여 있기 때문에 스타빌리티가 높고 모빌리티가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근육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근력, 근지구력, 그리고 근파워들을 포함해서 근육 긴장을 발생시키는 능력을 우리는 근육 수행이라고 하고, 신경근 조절, 뉴로머스큘러 컨트롤 그러면 여러 가지 근육들을 잘 컨트롤 해주는 거를 신경근 조절, 다시 말해서 협응적인 움직임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감각 같은 걸 이용해서 근육들을 잘
움직여서 조절해 주는 거를 우리는 신경근 조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포스처럴 컨트롤, 자세 조절은 정적인 균형 또는 동적 균형을 잘 유지하고 기능할 수 있도록 해주는 뉴로머스큘러 컨트롤, 신경근육 조절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적절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근육 수행력도 좋아야 되고, 뭐 근육, 근력, 근지구력, 근육 파워 좋아야 되고, 심폐지구력, 심호흡지구력에 대한 것도 중요한 고려사항 중에 하나고, 또 가동성, 유연성, 운동성 이런 것들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고, 균형 또는 안정성, 뉴로머스큘러 컨트롤, 코디네이션 이런 것들이 다 협조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좋은 기능들이 나오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기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잘 작동이 안 되거나 일부 요소가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상치료의 목표는 일단은 작업 또는 그 워크에서 사람들이 수행하는 활동들을 다 포함해서 목표로 삼아야 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신체적인 거, 정신적인 거, 인지적인 거 등등등을 안 좋은 사람들을 일상생활 또는 워크스킬, 업무 기술을 회복하는 것도 이렇게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일상생활 동작, 활동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셀프케어, 자기관리가 필요하죠. 베이직 ADL에서 기본 ADL이 필요할 거고, 또 가정 내 활동이라든가, 뭐, 업무적인 거 뿐만 아니라 여가 등등 많은 것들을 고려해서 다 관점에 포함을 시켜줘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운동치료는 이런 여러 가지 치료의 목표와 일맥상통하고 통합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치료 과정에서의 목표와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기본 과정에 반드시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치료 과정에서 이거를 접목하고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임상적인 효과성 또는 유용성을 증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동들에 대한 그런 기능들은 우리가 뻔하죠. 뭐, 어린애들 유치원 가서 그 아동들끼리 잘 어울릴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또는 학년기 아동이다라고 하면, 뭐, 교육관계라든가 학교 생활,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뭐, 손 씻기라든가, 뭐, 목욕하기, 또 밥 먹기 같은 일반적인 가용한 활동들에 대한 거, 화장실 가기, 또는 뭐, 가위 사용하기, 그림 그리기 등등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운동치료와 접목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성인들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아니면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돌봐주는 것으로서 또 가정생활 아니면 직장 관련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운동치료를 같이 통합해서 시행하는 게 좋겠고요. 다시 말해서 뭐 전체적인 거를 다 다뤄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기본적인 뭐 가정생활이라든가 뭐 환경적으로 직장 또는 학교 등등에서의 생활이라든가 포괄적인 평가 또는 보조 장비 등등 이런 것들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많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치료사들이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뤄야 될 것들은 가족이랑 보호자 교육입니다. 실제로 병원에 환자분들이 와서 치료받는 시간은 크지가 않아요. 길어봤자 1시간, 2시간이고 그것도 매일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입원 환자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치료받겠지만 외래로 오는 경우에는 실제로 2번 내지 3번, 주 2회에서 3회 정도 방문해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치료를 잠깐 해주는 것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치료사들이 그걸 잠깐 다뤄주는 그런 방법만 가지고 환자분의 상태가 충분하게 좋아질 거다라고 예상되지가 않지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것들을 잘 교육해서 그 치료가 병원뿐만 아니라 가정 그리고 집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특히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들이 거의 준 치료사처럼 활동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치료사는 그런 거를 가이드해주고 지침을 내려주고 관리해주는 사람 정도인 거고요. 실질적인 치료들은 이제 보호자들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맞는 거지요. 왜 병원에 올 수 있는 시간이 워낙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운동 치료의 목적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신체의 손상, 뭐, 팔다리가 안 좋아지는 거, 또는 뭐, 뇌졸중처럼 편마비가 왔다, 뭐, 사지마비가 왔다,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나빠지게끔 하는 것들을 예방하고, 또 손상이 있는 걸 치료해 주는 거, 또는 기능, 기능 향상, 일상생활 활동을 좋게 만들어 주는 거, 더 나아가서 건강 위험 요소들을 감소시키는 거, 이건 어떻게 보면 손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의 치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해서 최적의 건강 수준을 유지하려는 거, 그리고 피트니스, 웰빙, 또는 이제 삶의 질을 가장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 거, 이게 임상 물리치료, 작업치료, 물리치료, 그리고 운동치료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임상 의사결정 과정, 뭐 상당히 어려운 말입니다. 이거를 영어로 쓰게 되면 클리니컬 디시전 메이킹 프로세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임상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치료사가 환자분들이 이렇게 오게 되면 이 환자분들을 어떻게 치료할지를 결정을 하는 그런 과정을 얘기합니다. 자, 치료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평가를 먼저 해야 되겠죠. 그냥 오자마자 바로 치료 들어가지 않고 어떤 부분이 안 되고 손상이 어떻게 되고 기능 수정이 어떻게 되고 또 나름 이후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예측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평가와 치료를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을 우리는 임상 의사결정, 클리니컬 디시전 메이킹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자, 이게 한 번씩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치료 방법들이 있고 굉장히 많은 평가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과연 그 많은 평가 방법 중에서 이 환자한테 가장 적합한 평가 방법이 무엇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를 또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무거나 평가를 쓰고 아무 방법으로 치료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최근에 많이 크게 부는 바람 중에 그런 경향 중에 하나가 EBP에 EBP. 우선 치료에 대한 증거가 있는 거를 가지고 평가하고 그걸 가지고 치료하자라는 뜻이죠. 임상의사결정 과정 안에 EBP에 대한 것이 많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은 치료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환자분의 니즈를 반영을 하고 만족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치료사의 역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평가와 모든 치료는 환자 중심적인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이게 운동치료의 추세가 아니라 전체 의학의 추세입니다. 환자 중심적으로 해야 됩니다. 임상의사결정 과정을 보니까 처음에는 검사, 어, 임상치료사들이 쓰는 검사 방법들이 있겠지요. 검사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요. 평가 결과에 기반해서 진단을 내립니다. 이 진단은 의사들이 내리는 진단과는 다른 거예요. 진단을 내린 이후에 예후 또는 중재 계획을 세워서 중재를 하고 결과 평가를 하는 거지요. 자, 결과 평가를 했는데 내 예상대로 나왔으면 내가 평가하고 치료 잘한 거지요. 근데 예상한 대로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런 얘기는 어딘가에서 좀 오차가 생겼다는 뜻이고 그러면 재평가를 통해서 다시 진단 내리고 치료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겠죠. 자, 검사, 이그제미네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치료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병력 정보를 취합하고 이래저래 물어봐야 되겠죠. 각종 검사 방법을 통해서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측정 결과를 얻는 것까지를 우리는 검사라고 하고
일단은 병원에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슴 엑스레이 같은 거 찍고 혈액 검사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평가, 이벨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검사 결과를 가지고 해석하는 겁니다. 해석해서 전반적인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판단하는 과정이 우리는 평가, evaluation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진단. 아까 진단은 다이아그노시스인데 이거는 의사들이 내리는 진단이랑 틀립니다. 뭐 예를 들어서 뇌졸중 또는 미들 세레브럴 아테리 헤모로이지, 중간 변해동맥, 출혈 뭐 이렇게 진단을 내리는 거는 의학적인 진단명이고, 치료사들이 가지고 있는 진단명은 반드시 기능장애에 초점을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 의학적인 진단, 그런 문제 때문에 어떤 기능의 장애가 나타났는지가 초점인 거죠. 결국은 이제 검사와 평가를 통해서 얻어진 정보를 근거로 해서 최종 결과에 대한 진단을 치료사적인 진단을 내리는 겁니다. 자, 질환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거는 의사들의 진단명인 거고요. 임상치료사는 반드시 기능장애에 초점을 두고 진단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기능장애, 뭐 뇌졸중으로 인한 뭐 편마비, 그래서 어떤 게 안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요. 또 진단을 근거로 해서 대략적인 예후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예후라고 하는 거는 이분이 이제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을지, 대략 얼만큼 치료받으면 얼만큼 되겠다, 뭐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겠죠. 이거를 우리는 프로그노시스 예후, 예측이 가능해야지만 치료 계획이 나오겠지요. 예측된 대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겠다, 뭐 단기 계획 목표, 뭐 장기 목표 다 설정해서, 그러면 중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대략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중재는 반드시 환자 중심적이어야 되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환자분한테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갈 수 있어야 되고, 또 측정 가능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중재의 효과에 대한 거를 측정을 바로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중재를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냥 운동하세요가 아니라 이런 운동을 한 번 할 때마다 몇 세트, 몇 번 몇 세트, 하루에 몇 빈도, 몇 회, 전체 기간 얼마, 이런 지침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충분해야 돼요. 그냥 운동하세요 그러면 치료가 아닙니다. 그리고 소통해야 되고 꼭 그거를 기록에 남겨야 됩니다. 기록이 되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치료받고 상태가 좀 좋아지면 치료 계획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거든요. 좋아진 상태로 다시 계획을 짜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전에 어떻게 치료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으면 그 기록을 바탕으로 중재 절차를 바꾸기가 참 좋은 거지요. 하여튼 그래서 기록, 절차, 그리고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상치료사는 환자를 교육시키는 교육자 또는 촉진자, 운동을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동기유발자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결과. 그래서 치료한 다음에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타나는지, 또는 기능 장애와 제한이 얼만큼은 좋아졌는지, 나빠질 수도 있는 거고 좋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재평가를 하는 겁니다. 또 이제 치료에 관계된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수준, 그리고 전체적인 만족도, 그런 것들도 알 수 있어야 되고요. 치료 결과가 측정 가능하는 거. 참, 그리고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가 비용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코스트 이펙티브니스라고 하는 거, 비용 효율성이라고 하는 거는 치료 효과 대비 치료 비용입니다. 우리는 항상 가성비란 얘기를 많이 하죠. 가성비에 되는 거예요. 또는 최근에는 가성비 말고도 가심비란 말도 쓰더라고요. 심리적인 만족까지도 이제 따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사실 말해서 치료가 굉장히 효과적이었으면 가성비 또는 이제 비용 효율성은 높아지는 거지요. 적은 비용을 내고
큰 효과를 본 겁니다. 그렇지만 치료를 해도 계속 안 좋아지는 경우 있죠. 치료비만 계속 들어가는 거고 효과적이지 않은 것. 그런 경우는 비용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 돈이에요, 돈. 경제적인 문제를 따지기 시작한 겁니다. 실질적인 거를 따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치료사가 치료를 잘 해주면 비용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비용 효율성 측면이 고려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결과 평가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를 알아야지만 치료를 다시 계획해서 시행할 수가 있는 거죠. 절차를 바꿔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ICF라고 하는 건 들어봤을 거예요. 건강 상태와 기능 및 기능 장애에 대한 분류 체계를 우리는 ICF,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라고 해서 약자로 많이 쓰는데 이게 작업 치료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자, 이전에는 건강 상태, 그걸 거의 질환 측면에서 환자분을 다루었습니다. 질환이 치료가 되면 치료는 다 된 거야 라고 봤는데 지금은 질환 상태만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걸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을 가지고 의료진들이 접근하게 되는데 서로 간에 소통이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용어가 각각의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ICF를 강조하면서 이거를 도입하는 이유는 용어 통일을 이루면서 같은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의료진들끼리 소통을 하고 환자 보호자 소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과 다르게 건강 상태, 질환에 대한 것만 집중적으로 질환이나 손상에 대한 것만 집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신체 구조만 보는 것이 아니라 활동과 참여의 수준까지 엄청나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환자분이 좋아지는 거는 그냥 구조, 기능이 좋아진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활동을 무리 없이 하고 또 이전 생활로 잘 복귀해서 참여를 잘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는 모든 치료의 궁극적인 목표여야 되는 거지요. 이런 것들을 따지기 위해서 환경적인 것과 개인적인 것들이 이렇게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게 이게 분류 체계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체 기능과 구조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기능과 구조에 중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해부학적인 측면, 생리학적인 측면에 맞추고 있는 게 기능과 구조라고 하는 거고, 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 과제 또는 관련된 노력과 주로 생활 영역에 관계된 것들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참여라고 하는 거는 개인적인 과제뿐만 아니라 생활 상황에서의 관련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리를 다치게 되면 걷는 활동이 불편해요. 이런 거는 이제 활동 측면에서 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까지 가야 되는데 언덕길 오르고 계단 오르는 게 너무 힘들어졌어요. 이건 뭐 생활 측면에서 그런 활동에 제한이 참여에서 제한이 발생하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맥락성 요소에서 환경이라든가 개인적인 거, 환경은 전체적인 사회적인 뭐 관습적인 태도라든가 뭐 법률, 기후, 뭐 예를 들어서 뭐 추울 때 밖에서 거동하기 힘든 거 마찬가지잖아요. 또 건축 걱정 그 건물 구조, 턱이 많고 계단 많으면 들락날락 가기 힘들잖아요. 이런 것들. 또는 개인적인 거는 나이, 아무래도 나이가 많게 되면 거동하기 불편한 게 맞고 또 뭐 직업이라든가 경험 등등 개인적인 측면을 많이 강조하는 것들 이렇게 이제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운동 치료가 필요한 손상을 보게 되면 뭐 근육 뼈대개, 근육 그렇게 보게 되면 통증, 근육 위축 뭐 이런 것들이 안 되게 되면 자세 불량. 이때는 운동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거지요. 또 신경계를 보게 되면 중추성, 또 말초성 문제에 대한 거, 또 균형 장애, 또 중추신경계 환자분들은 필연적으로 근육 긴장도, 스파스티시티를 갖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또 아동들 DD, 발달 지연 아동들, 또는 피부계, 심호흡계, 좀 피부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운동 치료가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심호흡계 같은 경우는 유산소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운동 치료를 반드시 해서 그거를 채워 나가야 됩니다. 또 종종 뭐 정맥류라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말초 순환 장애가 있으면 상당히 거동하기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프고 좀 움직이면 불편하고 여러 가지 질환들이 운동 치료에 같이 동반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운동 치료를 할 때 몇 가지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들인데, 일단은 병력해서 병리적인 소견 또는 그 병과 관련된 거, 예를 들어서 뭐 뇌졸중이다라고 하면 당뇨가 있는지 또는 고혈압이 있는지 등등을 필연적으로 물어봐야 됩니다. 의학적인 병력서부터 해서 수술을 했고 안 했고 또 현재 주요 증상이 뭔지 등등을 청취해서 기록을 해놔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근육뼈, 신경, 뭐 심혈관기계, 호흡기계, 피부 등등을 뭐 개통학적인 정보 그리고 전체적인 손상과 기능 제한에 대한 거 어떤 동작을 잘 못하는지 또는 어떤 동작을 잘 할 수 있는데 어디가 잘 막히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지역사회에 참여를 할 수 있는지 등등 또 기능 장애에 대한 거, 또 잠재적인 건강 위험 요소, 뭐 비만이라든가 아니면 기저질환들을 많이 가지고 있겠죠. 또 건강 수준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반드시 알고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운동 치료는 기본적인 형태는 일상생활 활동과 관련된 걸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적으로 어떻게 적응하는지 또는 특정 움직임 과제를 수정 보완해서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또 스킬에 대한 것들, 또 보호자 교육에 중점을 두고 시행해야 됩니다. 집에서 또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중재의 형태가 사실은 그 모든 치료사들한테 다 포함이 되는 거, 주로 이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관련된 것들이고 또 특히 언어치료사들도 운동치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언어치료하기 전에 자세 교정을 먼저 해야지만 구강 운동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언어치료사 또는 간호사 등등 그런 부분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지요. 자, 운동치료의 중재 간단하게만 알아보겠습니다. 근력, 근력 운동, 그리고 근지구력 운동. 사실 아령 운동 같이 이제 무거운 무게를 들고 하는 것들이 근력 운동이라고 하고 또 유연성 운동, 그럼 이거는 근지구력 운동은 같은 동작을 오랫동안 하는 그런 식의 운동을 근지구력 운동이기 때문에 근력 운동과 지구력 운동에 적용하는 방법은 원리는 다릅니다. 달라요. 자, 유연성 운동은 스트레칭 같이 ROM을 넓히려고 하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유산소 운동은 심폐지구력, 심호흡 지구력을 높이려고 하는 운동이고 협응 운동 또는 균형 운동은 민첩성 운동이라든가 자세인지 원리 운동, 과제 재원 운동 등처럼 움직임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를 협응 및 근형 운동이라고 하고 이완 운동은 신체 기능을 그 근육의 수축을 이완시키는 거, 긴장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계속 긴장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근육의 힘을 어떻게 빼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이완 운동이 필요한 겁니다. 이완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호흡이 안정적으로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자세, 안정화 운동, 자세 조절 운동이 되는 거고, 또 신경 운동 발달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신경 근육을 촉진시키는, 근육을 재교육시키는 그런 운동들을 모두 포함시킵니다. 또 과제 지향 운동은 일종의 일상생활 동작들을, 활동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그 훈련을 우리는 과제 지향 훈련이라고 하고, 또 호흡 운동, 호흡 운동에는 우리 호흡 패턴을 잘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운동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